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나요? 출근을 할 때와 휴일의 아침은 많이 다르죠. 출근을 할 때는 출근 준비를 하게 되고, 휴일은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늦잠을 자면서 아침이 그냥 삭제돼 버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줄이 있는 경우는 그 일을 뭔가 빨리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만 먹는다는 데 있는데, 그래도 10번 마음 먹어서 한두 번만 하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어느덧 민기적 거리다 보면은 시간은 오후가 되어가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날에 하루의 시작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몇 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각자의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잠에서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그런 기준. 물론 불면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요. 하루의 시작을 어떤 일로 시작을 하든 잠에서 일어나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별일이 없다면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서 기대할 수 있고, 또 만약 오늘 힘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좀 더 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기대와는 좀 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할 수 있겠네요. 여튼 오늘은 문득 항상 이제 잠자기 전에 그런 잠들기 전에 인사만 드렸던 것 같아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더 즐거운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오프닝 인사를 열어봤습니다. 네. 이제 내일 아침이며 또 월요일이니까 출근을 하고 해야 되니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작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은 톨스토이 13번째 시간이고요. 딸기 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딸기. 두 번째 이야기. 이때 이웃 마을에서는 농부며 어린애들이 밤일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필의 말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고삐로 다른 한 필의 말을 데리고 있었으며 그 뒤로 1살이며 2살 난 망아지들이 뛰어가고 있었다. 12살 난 소년 타라스카 레주노프는 반코트에 맨발로 챙 없는 모자를 쓰고 얼룩 앞말의 등 위에 올라앉아 악대말을 고삐로 끌며 어미와 똑같은 얼룩 망아지를 데리고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마을을 향해서 언덕을 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검둥개가 신바람이 나서 그들을 뒤돌아보곤 하면서 말들 앞을 뛰어갔다. 살찐 얼룩 망아지가 뒤에서 흑백의 얼룩덜룩한 발로 좌우를 차면서 따라갔다. 타라스카는 집에 다가오자 말에서 기어내려 대문께에다 말들을 메어놓고 봉당으로 들어섰다. 어이, 얘들아, 아직까지 자고 있구나 하고 그는 봉당의 거친 돛배 위에서 자고 있는 누이 동생과 남동생에게 소리쳤다. 그들과 나란히 자고 있던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쇠젖을 짜러 가고 없었다. 올리구시카는 새집처럼 헝클어진 긴 금발의 머리털을 두 손으로 간종그리면서 벌떡 뛰어 일어났다. 그녀와 함께 자고 있던 페지카는 여전히 털로 안을 댄 외투 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누워 옹이가 박힌 발 뒤꿈치로 외투 밑으로 튀어나온 균형 잡힌 어린애다운 조그만 한쪽 발을 문지를 뿐이었다. 어젯밤에 어린이들은 딸기를 따러 가기로 상의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타라스카는 밤일에서 돌아오는 대로 누이 동생과 남동생을 깨우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밤 감시를 하는 동안 덤불 밑에 앉아서 잠 때문에 시달렸으나 지금은 아침에 돌아다녀서 기분이 상쾌했으며 조금도 자고 싶지 않아 계집애들과 함께 딸기를 따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우유 한 컵을 주었다. 그는 빵 조각을 썰어 탁자머리의 높은 걸상 위에 앉아 먹어댔다. 그는 저고리와 잠방이만을 걸치고 빠른 걸음으로 먼지 속의 맨발에 또렷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걸었다. 길에는 먼저 간 어린애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또렷이 찍힌 크고 작은 똑같은 맨발 자국이 있었다. 계집애들의 모습이 벌써 저 멀리 앞쪽에 거뭇한 수풀에 나뭇잎 위에 울긋불긋한 얼룩처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어저녁부터 단지 내 대접을 딱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밥도 먹지 않고 빵도 싸들지 않은 채 방 한쪽 구석에 성상에다 대고 두어 번 성호를 긋곤 한 길로 뛰쳐나온 것이었다. 타라스카는 큰 숲 뒤에서 그들을 따라붙였다. 그들은 막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참이었다. 이슬이 풀 위에, 덤불 위에, 심지어는 덤불이며 나무의 낮은 가지 위에서까지도 맺혀 있었다. 그리하여 계집애들의 조그만 맨발은 이내 젖어들었다.
처음에는 시렸으나 나중에는 부드러운 풀이며 울퉁불퉁한 마른 땅을 딛는 동안에 따뜻해졌다. 딸기가 나는 데는 나무가 베어 눕혀진 숲이었다. 계집애들은 먼저 작년에 벌목된 숲속으로 들어갔다. 어린 나무의 새순이 막 돋아나 있었고 축축한 어린 딸기나무 사이로 키가 그리 크지 않는 풀이 자라 있는 데가 보였다. 그 풀 속에 아직은 대부분 다몽색이나 여기저기에 빨간 딸기도 익어서 숨어 있었다. 계집애들은 몸을 구부리고 조그만 햇볕에 그을은 손으로 하나하나 딸기를 따서는 조금 나쁜 것은 제 입속에다, 조금 좋은 것은 대접 속에다 담았다. 올리구시카, 이리 와. 여기 좋은 게 있다. 그래? 응. 예. 하고 그들은 여기저기 멀리 흩어지지 않기 위해 덤불 뒤로 몸을 숨겼을 때 서로 소리쳤다. 타라스카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골짜기 건너편에 재작년에 벌목된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어린 나무가 유달리 호두나무와 단풍나무가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자라 있었다. 풀은 한결 더 축축하고 칙칙했으며 산딸기가 난 데가 눈에 띄었을 때 딸기는 딴 데 것보다 한결 더 굵었고 풀 밑에 가려져 있어 물기도 더 많았다. 그루시카, 왜? 늑대가 나오면 어쩔래? 아니, 늑대가 어쨌다고? 너 겁주는구나.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하고 그루시카는 말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녀는 늑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딸기를 따서는 아주 좋은 것은 대접 속에 담지 않고 입속에 넣었다. 타라스카가 골짜기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타라스카, 나 여기 있다. 하고 골짜기 건너편에서 타라스카가 대답했다. 이리 들어오렴. 자, 가자. 저쪽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계집애들은 딸기나무를 잡고 골짜기 아래로 기어내려가 골짜기에서 건너편 저지 쪽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내 양지 바른 쪽에 딸기가 숱하게 널린 부드러운 풀이 자란 숲속의 풀밭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말을 멈추고 쉴 새 없이 손과 입술을 놀렸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우다닥하고 뛰어나가며 정적을 깨고 풀과 덤불 사이에 무서운 굉음, 그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굉음을 일으켰다. 그루시카는 겁결에 털썩 주저앉아 애써 딴 딸기를 절반가량이나 흐트러 버렸다. 엄마! 하고 그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토끼야 토끼, 타라스카, 토끼다. 저기 간다. 하고 올리구시카가 덤불 사이에 번뜩이는 귀가 흰 갈색의 등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너 왜 그래? 하고 토끼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올리구시카가 그루시카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나는 늑대인 줄 알았어. 하고 그루시카는 대답하고 놀라움과 두려움의 눈물을 거두고 이내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이런 바보. 그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고 그루시카는 방울처럼 까랑까랑한 웃음소리를 터뜨리면서 말했다.
그들은 딸기를 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해가 어느 틈에 떠올라 밝고 환한 반점과 그림자로 푸른 나뭇잎을 물들이며 지금은 계집애들을 허리통까지 젖게 한 이슬방울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계집애들은 벌써 거의 숲 가장자리께나 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딸기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자꾸자꾸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늑개와 역시 딸기를 따고 있는 큰 아기며 아낙네들이 서로 불러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조반때가 되어 대접이며 단지가 벌써 절반가량 찼을 쯤에 계집애들은 자기네와 마찬가지로 딸기를 따러 온 아쿨리나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쿨리나 아주머니 뒤에 배가 나온 셔츠 바람에 모자도 쓰지 않은 조그만 사내애가 통통한 안짱다리로 아그작 걸어왔다. 이 애가 나한테 떨어져야 말이지 하고 아쿨리나는 사내애를 안아 올리면서 말했다. 사실 누가 봐줄 사람도 없지만 말이야. 우리는 금방 토실토실한 토끼를 한 마리 몰아냈어요. 어찌나 우다닥하고 요란스럽게 뛰던지 아주 섬뜩했어요. 그래? 하고 아쿨리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사내애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난 뒤 계집애들은 아쿨리나와 헤어져 다시 딸기 따기를 계속했다. 자, 이제 좀 앉자 하고 올리구시카가 칙칙한 호두나무 덤불의 시원한 그늘 밑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했다. 지쳤다. 에이, 빵을 싸 가지고 왔더라면 지금 먹을 거 아냐. 나도 그래 하고 그루시카가 말했다. 아쿨리나 아주머니가 뭔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들리지? 네, 아쿨리나 아주머니. 올리구시카 하고 아쿨리나가 불렀다. 왜요? 어린애 거기 없니? 하고 아쿨리나가 낭떠러지 뒤에서 외쳤다. 아니요. 그러자 이내 덤불이 바스락거리더니 낭떠러지 뒤에서 치맛자락을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바구니를 든 아쿨리나 아주머니가 쑥 나타났다. 어린애 못 봤니? 아니요. 어머, 이를 어쩌나. 미시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 이를 어쩌나. 길을 잃은 거야. 이 큰 숲속에서 길을 잃은 거야. 올리구시카는 뛰어 일어나서 그루시카와 함께 한쪽으로 찾으러 가고 아쿨리나 아주머니는 다른 쪽으로 찾으러 갔다. 모두들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미시카를 불러댔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 죽겠다 하고 그루시카가 뒤로 처지면서 말했다. 그러나 올리구시카는 쉬지 않고 불러댔다. 그리고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했다. 아쿨리나의 슬픈 목소리는 큰 숲의 멀리까지 들렸다. 올리구시카는 이제 찾기를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어린 보리수나무 그루터기 가까이에 축축한 덤불 속에서 아마도 새끼를 데리고 있는 듯한 어떤 새가 무엇인가에 못마땅하여 성이 잔뜩 나 검질기게 필사적으로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새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잔뜩 성이 나 있는 것 같았다. 올리고시카는 칙칙한 흰 꽃을 달고 있는 키가 큰 풀이 빽빽히 자라고 있는 덤불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서 여느 야초와는 다른 하늘빛에 조그만 무더기 같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미시카였다. 새는 그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잔뜩 성이 나 있었던 것이다. 미시카는 머리 밑에다 발을 대고 오동포동하고 구부정한 조그만 두 발을 쭉 뻗은 채 통통한 배를 깔고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올리고시카는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어린애를 깨워 딸기를 주었다. 그런 뒤로 오랫동안 올리고시카는 만나는 사람마다 집에서는 어머니며 아버지며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아쿨리나의 아들을 찾아서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했다. 해는 벌써 숲 저편에서 떠올라 대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뜨겁게 태웠다. 올리고시카 목욕 가자 하고 그녀와 만난 계집애들이 올리고시카를 불렀다. 그리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시내로 갔다. 뛰놀고 외치고 발로 물장구를 치느라 계집애들은 선역에서 낮은 먹구름이 몰려온 것도, 해가 얼굴을 감추었다 드러냈다 하는 것도, 꽃과 자작나무 잎의 향기를 풍긴 것도, 또 먼 데서 천둥이 울린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계집애들이 미처 옷을 입지도 않아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들을 살갗까지 젖게 했다. 몸뚱이에 찰싹 달라붙은 거뭇해진 블라우스를 걸친 두 소녀는 집으로 뛰어서 돌아와 요기를 하고 밭에서 감자를 캐는 아버지에게 점심을 날랐다. 돌아와서 점심을 끝냈을 무렵엔 블라우스는 벌써 다 말라 있었다. 산딸기를 가려 컵 속에 담자 니콜라이 셰면의 친의 별장으로 가지고 갔다. 거기에서는 언제나 값을 잘 치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짜를 맞았다. 양산 밑에 큰 안락 의자에 앉아 더위로 쩔쩔매고 있던 마리아는 딸기를 팔러 온 소녀들을 보자 그녀들에게 부채를 흔들었다. 안 해. 그러나 고전 중학교에서의 공부를 끝내고 이웃들과 크리켓 경기를 하고 있던 12살 난 맏아들 발야는 딸기를 보자 올리고시카에게로 달려와 물었다. 얼마니? 그녀는 대답했다. 39페이카예요. 비싼데?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어른들이 언제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비싼데? 하고 말했던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저 모퉁이로 가 있어. 하고 그는 말하고 유모에게로 뛰어갔다. 그동안 올리고시카와 그루시카는 조그만 집과 숲과 뜰이 비쳐 보이는 유리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도 그녀들에게 놀라움을 주지 못했다. 그녀들은 자기에게는 신비롭고 불가해한 부자들의 세계에서 아주 불가사의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야는 유모에게로 뛰어가
30코페이카를 달라고 졸라댔다. 유모는 20코페이카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돈괴에서 돈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는 어젯밤의 피로로 지금 막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던 아버지의 눈을 속여 소녀들에게 20코페이카 은전 한 입을 건네고 접시에다 딸기를 비우자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집으로 돌아오자 올리구시카는 20코페이카 은전 한 잎이 똘똘 싸서 잡아 매겨져 있는 플라토크의 골을 2로 풀어 그것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는 돈을 간수하고 시내로 가지고 갈 빨랫감을 챙겼다. 조반 뒤 아버지와 함께 감자를 캤고 타라스카는 우거진 거뭇한 떡갈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옆에 마구를 풀어 매놓은 말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도 앉아 있었다. 남의 땅과의 경계인 풀을 뜯어먹고 있었으므로 언제 어느 때 귀리밭이나 남의 풀밭에 들어갔는지 몰랐던 것이다. 니콜라이 셰면의친의 집은 오늘도 언제나와 마찬가지였다. 온갖 일이 거리낌 없이 다 잘 되어 나가고 있었다. 새 접시에 조반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파리들이 오래전부터 그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식탁에 앉은 사람이 없었다. 누구도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니콜라이 셰면의치는 오늘 신문에서 읽었던 것으로 분명해진 자기 견해의 정당함에 만족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고가의 병이 잘 돌아섰으므로 마음이 편안했다. 의사는 자기가 쓴 약이 잘 들어 만족했다. 또 반려는 반려대로 흐뭇했다. 왜냐하면 딸기를 한 접시 먹어치웠기 때문이었다. 네. 항상 모든 이런 이야기의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결론되기까지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있었죠. 그 딸기를 따기 위해서 참 이제 고생을 했는데 각자의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삶. 아무리 어떤 중요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말이 끝나가는데 다들 힘내서 또 한 주 열심히 지내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